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에 촬영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국의 대선 주자 4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 여러분 그 토론을 보셨나요? 저는 그 토론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USDT와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니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쨌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USDT와 USDC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이 확보가 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USDC 기반으로 해야 된다. USDT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USDT는 굉장히 투명성이 결여돼서 누구나 이걸 이용해서 어떤 안 좋은 이런 블랙 거래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USDC에 대해서 어쨌든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개념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경토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코인 개념을 하고 일반인들은 알고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은 코인인데 화폐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그 개념이 왜 나왔냐, 그 현상이 왜 출현했냐, 그 기술이 왜 출현했냐, 나타난 배경을 아는 것이 그 개념,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매일 화폐를 쓰잖아요. 신용카드도 쓰고 그것도 화폐입니다. 돈을 매일 쓰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안유아 독서 토론에 이제 거의 6년 차, 5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강생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인상이 저한테는 진하게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질문이 얼마나 재밌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이 질문에서 나오죠.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냐. 예를 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산다. 근데 달러도 원화도 진짜 돈이다. 이 친구한테는 진짜 돈이란 정부에서 발행한 돈만 진짜 돈인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이 친구한테는 정부에서 발행한 돈만 진짜 돈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전통 금융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개념을 못 받아들입니다. 워린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워린 버핏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들, 재무론 교수들, 이런 재무 투자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이피딘 아모스의 알라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냐, 그 책을 제가 추천한 이유도 꼭 비트코인을 뭐 투자해라는 개념보다도 화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라고 그 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고 엘살바도르에서 코인 결제 이런 거를 실행하면서 그분을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경제고문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 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주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시 말해서 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을 쓸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많은 국가들은 화폐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결제에 부담 없이 써요.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거에 뭐 10분에 한 번씩 결제되던 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통하면 여러분은 수시로 카드처럼 결제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나의 첫 비트코인 만들기 30일 챌린지 그 과정을 들으면서 화폐와 코인 개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정확하게 아냐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사람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사람도 화폐의 개념을 잘 모른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하는 이 안경토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십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이 동영상이 또 그런 분들한테 특히 4명의 후보 토론에 참석했던 후보들한테 도움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많이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어쨌든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왜 나왔냐? 한마디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되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2011년 2월에 1달러가 돼요. 근데 지금은 10만 달러가 넘었어요. 불과 14년 만에 10만 달러가 넘었어요. 10만 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결제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통화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 금, 우리가 결제에 씁니까? 금을 결제에 쓰나요? 이처럼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보통 결제에 안 쓰게 돼요. 왜? 그걸 가치 보존의 자산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 유지 자산으로, 가치 보관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화폐라는 거는 첫째 결제 수단, 교환 수단으로 되고 가치 척도 수단으로 되고 또 자산 축적 수단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 통화, 투자 통화, 보유 통화 3대 기능을 화폐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제에 쓰는 거는 교환 통화고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의 자산으로서 쓰는 거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으로서 자산이 편입되는 거는 보유 자산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화폐의 3가지 기능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치 척도와 교환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죠? 100달러, 500달러 가치 척도. 화폐가 가치 척도 기능을 해요. 근데 그 가치 척도하는 그 화폐가 장기적으로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혹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불안정성을 보일 때는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는 우리가 가치 척도로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개념이 나오고 지폐가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렇게 화폐 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차용해서 만든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해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하던 게 갑자기 100달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로 생각해요. 절상이 안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법적 통화의 담보로 맞춰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3가지로 나눠요. 담보하는 자산의 분류에 따라서 법정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지금 달러를 담보로 하는 코인이 USDT, 테슬라 출시한 USDT. 전체 스테이블 코인이 70% 이상을 USDT가 담당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상주는 USDT입니다. 두 번째는 USDC예요. USD 코인이거든요. 코인비즈사가 합작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얘도 사실은 달러 기반이에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메이크더에서 개발한 DAI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예치하며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체가 없습니다. 저절로 스마트 계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DAI, 메이크더에서 발행한 이 DAI는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고 비트코인처럼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중앙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으로만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스마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미 붕괴한 테라 루나입니다. 자체의
알고리즘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화폐의 불가능의 삼각형이라는 거 있어요. 프리드만이 불가능의 삼각형 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테라루나는 경제학적 함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체 알고리즘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때 정기적인 코인 발행량 소각으로 해서 그 가치를 담보를 하거든요.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담보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여기에서 그 UST가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탈중앙화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루나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서 신뢰가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가치 붕괴가 일어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게 USDT와 USDC입니다. 근데 이 USDT와 USDC를 잠깐 비교할게요. 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할 때 이분이 일부분만 알고 있고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전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USDC 기반으로 USDC처럼 이런 투명성이 확보된 뭐 이런 거를 해야 안정성이 확보되고 뭐 투자자를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을 일단 말하면 USDT나 USDC는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다. 누가 더 안전하고 누가 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이준석 후보 눈에는 USDC가 USDT보다 더 투명하고 뭐 더 법적 보장이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뭐 어중이 떠중들이 못 들어오게 뭐 이런 거냐? 그래서 그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계좌 동결이 되기 때문이다. 계좌 동결. 원인을 계좌 동결이라고 말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USDT도 계좌 동결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실제 동결 사례가 USDC보다도 더 많아요. USDT가. 그래서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려고 해요. 안경투 회원분들한테는 저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의 선각자 상위 1%를 키우기 위한 거기에 철학을 놓고 제가 계속 제 강연도 조직하고 제가 이런 동영상도 찍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화폐에 대한 정확한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USDT와 USDC 비교를 통해서 제가 점진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둘은 발행사가 다릅니다. USDT는 테더사가 발행하는 거고 USDC는 썰코라는 여기와 코인베이스가 합작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동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USDT와 USD 다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이에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가 뭐예요? 왜 탈중앙화된 웹 3.0이나 제가 메타버스 이코노미나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두 개는 다 중앙화예요. 중앙화된 플랫폼은 언제든지 중앙화된 주체의 마음에 대해서 당신의 자산을 동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말하는 것처럼 USDC는 동결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례는 테더사가 더 많아요. 그럼 언제 동결하냐? 테더사는 자체적으로 이런 불법 거래에 쓰이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뭐 자체 판단 기준이 있어요. 투명한 거래가 아니라고 혹은 마약 거래나 이런 불투명한 거래에 휘말리 이런 계좌는 자체가 동결하거나 혹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동결합니다. 뭐 SEC, 미국 증권감독관리 요청이나 있으면 동결합니다. 그다음 썰코는 자체가 얘네 만들어질 때부터 이 법적 기관의 규제 준수를 내세우고 자금세탁방지법, AML, 고객확인제도, KYC 이런 거를 다 지키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의 규제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거는 규제를 뭐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래 규제 준수 기관의 감독과 이런 거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계좌를 동결하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쓰일 확률이 낮다. 그래서 어중이들이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열한다. 투명성이 확보됐다.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테더사도 똑같습니다. 블랙리스트 기능이 다 있고요. 둘이 똑같다. 실제 사료는 테더사가 2020년만 해도 39개의 블록체인 주소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제킹된 자산들이 해당 주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지금 동결을 했고요. 2027년에 해킹 사건을 해서 약 340만 원 달러의 USDT를 동결한 사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다.
그래서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금 세탁, 사기, 해킹 등 이런 계좌는 두 사가 똑같이 동결한다. 자, 투명성 수준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상대적으로 USDC가 USDT보다 더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USDT는 주로 미국 국채, 현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밝힌 데 의하면 안전도가 높지 않은 리스크가 높은 자산, 상업어음, 이런 현금성이 떨어지는 자산도 담보자산으로, 그리고 자기네 관계에 대해 회사에 투자한 사료도 몇 번 발견이 되면서 이 대도사 담보자산들이 결국은 안전한 담보자산이 아니네 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USDT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자산들을 담보자산으로 많이 넣네? 실제 그랬고요. 상업어음 이런 거 담보자산을 썼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지 않은 자산에 많이 투자한 스타트업, 이런 벤처기업 투자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걸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계속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하는지 공개하지 않아요. 제한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낮다. 근데 USDC는 규제기관을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 현금을 담보로 하고요. 특히 미국 국채를 대부분 담보자산으로 했어요. 미국 국채는 현금과 똑같이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100% 현금과 국채는 똑같다고 봐요. 미국 국채, 단기 국채. 그래서 얘네는 대부분 현금과 미국 국채를 지금 갖고 담보자산을 하기 때문에 또 정기 감사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 규제에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하죠. 그래서 얘네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70% 이상이 사실은 USDT고요. USDC는 한 20%, 30% 정도 돼요. 사실은 높은 투명성에 뒤에는 높은 신뢰가 있죠. 대신에 사실 왜 코인을 해요,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또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디파이 결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스마트 계약 결제에 쓰이고요. 탈중앙화된 금융체계 확립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축통화처럼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척도, 예를 들면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다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온체인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이런 아바타, 그리고 AI, 앞으로 로봇이 다 거래하고 로봇끼리 대화하고 로봇끼리 결제를 서로 할 건데 그때는 다 스마트 결제입니다. 알고리즘 결제예요. 그러면 그 디지털 세상에서 결제가 어떤 가치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치 척도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치 척도로서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냐,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냐 선택이 남은 거예요.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USDC 혹은 USDT를 쓸 거예요. 왜? 얘네들은 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얘네들은 점점 더 거래에 커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미국 달러 중심의 하나의 공급망 세계가 돌아갈 거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위안화 중심의 또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갈 거다.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국가가 있다. 제3세계. 어쨌든 이 두 개의 패권 국가에서 좌우지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의 제3세계가 있다. 그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위안화 중심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상당 부분 국가들, 러시아나 이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가상 네트워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국가들 체계에서는 또 탈중앙화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다이 같은 것들이 수요가 더 커질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 범위 역할. 자, 신뢰도 측면에서는 앞에서 높은 투명성으로 일반인들 그리고 법적 전통 금융기관 USDC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규제 준수 기관으로서. 그런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래량을 우선시할 때는 USDT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그 기능에 더 맞다. 거래량이 많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척도로서 맞는 거거든요. 화폐라는 거는 그거 팔고 살고 할 때 시간 차이, 거래량 차이에 있어서 어떤 지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은 USDT는 주로 이더리움, ERC20 표준, 이더리움, 트론, TRC20, 솔라나 등 모든 광범위한 코인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반면에 USDC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USDT와 USDC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안전하냐? 각 코인이 사용할 때 각 코인의 적합성 문제 이런 게 있죠. 사용할 때 여러분 리스크
그래서 하나는 규제 리스크가 누가 더 크냐? 규제 리스크가 USDT하고 USDC가 있을 때 USDC는 출범부터 규제 준수를 내줘오면서 법적인 안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내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는 작겠죠. 대신에 USDT는 아까처럼 정기적인 감사나 공개, 담보자산 공개 이런 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규제 리스크는 더 크다. 준비금 투명성에서도 USDC를 전통 금융에서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들 필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연계시켜야 되는 게 지금 전통 보험기관, 전통 증권기관, 전통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다 연계된 자산을 출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USDC는 그런 기관들한테는 좀 더 선호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는 USDT가 매우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반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게 거래소에서 지원 여부입니다. 대부분 대형 거래소는 USDT나 USDC가 다 거래가 되지만 USDC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는 지원을 안 합니다. USDT만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 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나 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 화폐의 개념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USDT와 USDC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코리아니까 KODT라고 할까요? 이름을 아메리카나 달게요. 이름이 나왔나? 어쨌든 KODT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질문이 있어요. USDT, USDC, KODT 원화 기반 위안화가 있다고 합시다. CHDT, KODT와 CHDT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나 가게나 민간이면 가게, 개인, 기업이 다 포함되죠. 중앙은행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도 중앙은행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면 대기업의 오너나 대기업의 임원이나 굉장히 돈 많은 개인이나 누구든 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처럼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은행의 단체예요. 근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한 거 이해 못하면 제 안유아 경제투자 유튜브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한 걸 뭐 이해하면 가서 과거 거 다시 들으세요.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미국 경제 관련 몇 개를 했어요. 그거 다 쭉 정주행 하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부분을 스쳐가면서 얘기할게요. 달러가 어떻게 발행된다고 했죠? 달러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연준이 재무부에 뭔가를 담보로 잡혀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연준이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1억 달러를 찍어내야지 바바바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무부에 1억 달러의 뭔가를 담보로 잡혀야 돼요. 옛날에 그거는 기업의 회사채일 수도 있어요. 상호어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부동산 살 때 미국의 국민들이 부동산 살 때 MBS 주택담보대출 받죠. 그걸 또 사가지고 연준이 사가지고 재무부에 담보를 해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했지만 미국 가계에서 소비를 줄이고 부동산을 사지 않는 거죠. 왜? 전반적으로 경제가 계속 하락 국면에 왔죠. 계속 하락 국면에 왔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집을 살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무너졌고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도 많이 떨어졌고 하니까 대출 담보로서 주택을 많이 안 사니까 주택담보자산 MBS가 발행이 적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달러가 발행되려면 제가 그 동영상 찍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 발행 체제와 비트코인이 똑같네. 달러 발행도 P2P네. 이런 얘기한 것처럼 달러가 부채화폐입니다. 부채화폐. 누군가는 부채를 져야 달러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주체가 정부, 가계, 기업입니다. 이 3대 경제 주체 중에 누군가는 부채를 져야 달러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계나 기업이 부채를 덜 발행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둘이 경제 활동, 가계하고 기업이 경제 활동을 덜 하면 정부라도 경제 활동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한 거예요. 2008년 이후로부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꼭 40조 달러 갑니다. 지금 트럼프가 100일 만에 6천억 달러 늘어났어요, 부채가. 그래서 정부 부채가 지금 37조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 국채들을 연준에서 매입해가지고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달러에 상당의 국채가 담보로 들어간 거예요. 1달러, 우리가 보는 그 미국 화폐, 여러분 팁으로 주는 그 1달러. 1달러가 발행되잖아요. 종이화폐 1달러가.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이 그 1달러 볼 때 앞으로 기억하세요. 1달러는 뒤에 1달러 국채가 재무부에 담보로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 1달러 화폐 발행에는 1달러 미국 국채가 담보로 되어 있다.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1USDT 혹은 1USDC 똑같아요. DT로만 1USDT가 발행되려면 1달러에 해당되는 1USDT에 해당이 되는 1달러가 1USDT잖아요. 가서 보세요. 최고로 떨어졌을 때 USDT가 0.9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USDT가 0.95달러 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스캔들이 터지면서. 근데 어쨌든 1USDT는 1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1USDT가 발행이 되려면 뒤에 1달러에 해당의 국채가 담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죠?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하나의 여기 종이화폐입니다. 1달러 종이화폐. 1달러의 화폐 발행엔 뒤에 1달러의 국채가 있어요. 여기 USDT라고 할 거예요. 1USDT가 발행하면 뒤에 1달러의 국채가 있어요. 둘 다 1달러 국채가 있어요. 기억하셨죠? USDC 똑같습니다. 1USDC 발 뒤에 1달러 국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USDT나 USDC나 1달러 화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트럼프가 와가지고 갑자기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냐?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 제가 미국 경제가 계속 돌아가려면 실은 없다. 실은 자본과 기술이 아웃소싱했다. 제조를 해외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곤동화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허로만 돌아간다. 금융으로만 돌아간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계속 고공행진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계속 고공행진한 거는 무역에서 결제한 화폐. 미국은 무역적자잖아요. 무역적자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 상품을 수출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달러를 수출해서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1조 2천억을 무역적자를 통해서 찍혀진 달러가 해외 나간 거잖아요. 1조 2천억이 적자니까 그거 해외 나갔어요. 그럼 그게 한 3천억은 중국이 가져가고 한 1,200억 달러는 베트남이 가져가고 한국이 한 700달러 가지고 일본이 막 몇백 달러 가져가고 이렇게 인도도 얼마 가지고 이렇게 걔네 가졌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달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앙은행 그거 갖고 와서 다시 미국 금융시장 와서 미국 국채 사든지 미국 주식 사든지 미국 자산을 사는 거죠.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미국 금융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가게들이 자본 자산, 캐피탈 게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은 일을 안 하고 일한다는 게 제조업에서 일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서 일을 안 하고 블루칼라들이 없는 거예요. 없고 계속 소비와 주로 캐피탈 게인,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인 돈과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허의 경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수출한 거는 준비자산입니다. 국채를 수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미국 경제가 제가 말했죠. 계속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7조, 40조, 100조. 중국은 이미 2009년부터 달러를 안 사기 시작했어요. 달러 국채를 안 삽니다. 계속 팔아왔죠. 최고 4조까지 갔다가 지금 3조 달러. 그중에 대부분 원래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이제는 미국 국채 7천억, 7,700억 달러밖에 없어요. 7,500억 달러 정도 다 팔아치고. 일본이 지금 한 1조 1천억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계속 부채를 재야 돌아가는 경제인데 어느 순간 그게 부채가 계속 쌓이면 전 세계 중앙은행 판단하겠죠. 와, 얘네를 어떤 준비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를 안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국채를 안 사게 되면 미국에서 미국 국채를 사게 하려면 금리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 국내 경제가 죽어버리죠. 원래 제조업이 힘들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면 미국은 산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제조업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못하고 금융업만 살아가도 돼요. 언제?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일 때.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갈 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래 전 세계는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갔다.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소비시장이었다. 그리고 서유럽도 소비였다. 그래서 친미한 국가들, 친유럽만 다 먹고 잘 살았다. 그다음 물건 팔아서. 그리고 러시아 오펙은 주로 가스와 석유를 팔아서 오일머니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호주나 브라질은 원자재를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자원이 없는 한국 같은 국가들, 중국 이런 데는 원자재를 수입해, 석유를 수입해, 원자재를 수입해, R&D 해서 물건을 가성비 있는 걸 만들어서 서유럽이나 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한강 기적이고 중국이 세계 GDP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 제조업 국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베트남, 인도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산업화.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갔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서 찍어낸 달러를 쫙 수출하며 러시아, 오펙, 호주, 브라질, 여기 한국, 중국 이렇게 가져가고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다가 지금 중국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서 미국이 먹고 살던 산업까지 다 지금 하게 생겼죠. 비행기, 항공우주, 인터넷, 반도체 뭐 모든 영역을 이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편안하게 비행기 한 대 수출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던 세월이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막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난 대신에 중국은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오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를 어쩌면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중국을 적국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공급망이 원래 이렇게 같이 가다가 지금 이렇게 딱 떼내서 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세에도 회비를 하는 거죠.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래 이렇게 확 떼려면 둘 다 상처 팍 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냉전이 아니라 양전, cold war가 아니라 cool war, 양전을 그친다. 냉전이 아니라 그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게 끊어지기 위해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면 미국은 나중에 무기도 생산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박, 항공모함 이런 거 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보고 지금 수리해라. 뭐 일본, 뭐 한국 수리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기네 수리 못 하잖아요. 왜? 제조업이 없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도 떨어지고요. 사람들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자가 없어져요. 숙련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조업 회계라고 한다지만 숙련공이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숙련공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제일 많은 게 숙련공이에요. 효율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 계속 이렇게 가면 미국은 이제 무기도 생산 못하면서 만약에 중국하고 옛날처럼 패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는 미국이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제조업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지금 관세를 때려서 해외 수입은 비용을 확 올려버리고 미국 내 제조는 감세를 통해서 비용을 확 줄여서 지금 이렇게 제조업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미국이 제조업을 다 가져가면 미국이 달러 절하 정책, 우리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마라라고 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원화 절상, 엔화 절상, 유로화 절상, 위안화 절상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죠. 자기네 수출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제조업에서. 그래서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달러가 기초통화 역할을 어떻게 해요? 미국이 다 무역 흑자를 해버리면 달러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초통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달러가 기초통화 역할을 계속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 세계와 미국을 달러로서 연결지는 브릿지입니다. 하나의 미래 디지털 메타버스 월드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세계는 점점 메타버스 경제로 가니까 그 차원에서 종이 달러를 쓸 수는 없고 그렇지만 달러는 써야 되겠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처럼 무역이 흑자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전 세계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많은 것들이 미국이 잘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그렇죠. 금융 이런 걸 통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를 계속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령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붙어서 간다고 해도 미국이 계속 금융으로 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문제는 부채가 계속 이렇게 100조 이렇게 가버리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체가 위험해져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달러 자산을 안 사려고 해요. 달러 자산은 원래 안전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 되는 거죠. 그냥 미국 국채를 결국 안 사게 돼요. 그러면 그 경제는 계속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를 계속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걸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만기 국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00년 만기 국채. 그러니까 지금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기에 오는 국채를 지금 상환하려다 보니까 이자만 갚아도 지금 국방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자만 갚아도. 원금과 이자 갚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100년 장기 국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새로운 장기 국채로 기존의 국채를 다 상환하고 결국은 빚을 이렇게 장기 국채로 청산하겠다는 거죠. 누가 국채를 사요? 계속 이렇게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원래 국채를 상환해버리고 이건 폰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폰지 게임. 깨면 이익을 못 받잖아요. 외국계 은행들은, 외국계 중앙은행들은. 그러면 이제는 다른 안보 자산을 살려고 하겠죠. 그게 금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엔화 자산일 수도 있고 유로화 자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 자산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7, 80%였잖아요. 근데 지금 50 몇 프로로 떨어져 있거든요. 외환에서 차지하는 안전 자산의 보유 비중이 달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려면 누군가가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되는데 이거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누가 사요? 그럼 이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말했잖아요. 종이화폐 발행할 때 뒤에 국채 있었잖아요. USDT 발행하려면 뒤에 국채를 담보로 하는 거죠. USDC 발행하면 뒤에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할수록 USDT를 많이 발행할수록 USDC를 많이 발행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미국 국채를 점점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시민들이 전 세계 인구 한 70억, 80억이 되잖아요. 70억 인구가 USDT를 다 쓴다. USDC를 다 쓴다. 이 말은 이퀄 같다. 미국 국채를 전 세계 시민이 하나씩 다 산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 결론이. 그래서 옛날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연준만이 화폐를 발행하니까 1달러 중에 화폐를 딱 발행하면 뒤에 국채를 딱 놨어요. 그러면 1달러가 전 세계를 나가는 거죠. 연준이 찍어내 1달러가 전 세계에 나가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누가 주로 통해서 나가요? 외국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었죠. 중앙은행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국채를 샀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은 주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을 상대로 미국 국채를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정이 되겠죠. 중앙은행들이 그래봤자 몇 개 되겠어요. 근데 USDT와 USDC가 국채를 담보로 하는 바람에 이제는 미국은 전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국채를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 오면서 전 세계 미국 국채가 누가 중국이 안 사줘도 돼요. 왜? 전 세계 시민이 사게 생겼는데 이게 트럼프가 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우는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렇게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미국 부채 해결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연준이 발행한 달러 종이화폐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민간이 연준의 역할을 한다. 준연준의 역할을 한다. 테더사는 준연준이다. 썰커사는 준연준이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응용으로 갈게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본질을 알려드렸죠. 응용해 봅시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이걸 누가 하냐? 그 사람은 한국중앙은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 사람은 중국인민은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중앙은행 할 생각이 있으세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게 하냐도 엄청 큰 이건 또 새로운 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금융의 재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하잖아요. 한국 원화하고 근데 한국 원화는 법적인 이슈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한국 원화는 해외에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한국은 자본 항목을 국내에서는 개방을 했어요. 근데 국외는 막아놨어요. 국내에서 개방했다기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국민들은 마음대로 달러를 샀다 팠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은행 가서 원하는 만큼 달러를 원칙적으로는 개방해놨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서 마음대로 원화로 달러를 태환할 수 있어요.
단 해외에 나가서 원화를 쓰면 안 돼요. 해외에서 원화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쟤네끼리 막 대환해서 베트남에 원화를 들고 가서 베트남에서 원화 쓰고 이런 불법입니다. 외환관리법에 걸려요. 그래서 해외는 막아놨어요. 위안화는 반대예요. 위안화는 국내를 막아놓고 해외를 열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국민들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달러를 못 바꿔요. 못 바꾸게 해놨어요. 대신에 위안화는 해외에서 결제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게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IPS 그게 그래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위안화 결제를 다 하게 됐어요. 국권 간 결제가 다 되게 해놨어요. CIPS가. 지난번에 정식 공지가 정책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온 위안화는 유로 달러처럼 중국 인민은행의 통제를 안 받아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됩니다. 점점 더 말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사업원에 적용하려 이러면 제가 하는 안유화 강연에 오세요. 이번 15기 독서 모임 강연이 제가 미국과 중국의 AI,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이 미래의 흐름을 선도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을 읽어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상위 1% 선각자가 됩니다. 제3회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항상 제3회 강연은 1회, 2회 강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1회, 2회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존 강연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마지막 기회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코인은 화폐입니다. 코인은 개인도 민간도 중앙은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코인은 여러분들이 전통금융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전통금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가 이미 안 됐다면 현재 코인은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대의 상위 1% 들어갈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들이 다 할 때는 끝이 났습니다. 종이화폐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계속 원래의 생각대로 하면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그 운명은 끝납니다. 시대의 운명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해도 이게 원화가 대외에서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법적 개정부터 해야 돼요. 근데 중국 위안화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알면 여러분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사업에 또 선도적으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CNY, CBDC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선도적으로 그 결제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결제하는 사람이 결국 위너입니다. 인프라로 돈 버는 거잖아요. 플랫폼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하는 동영상 유튜브 계속 꾸준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과정, 코인 과정, 메타버스 이코노미 과정, 안유화 독서 모임 과정, 시대 멤버십 과정 모든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연을 하고요. 늘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허그 524 슈퍼챗 써주셨고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셨고요. 윈한국님도 슈퍼챗 써주셨고 댓글 늘 좋은 댓글 달아주십니다.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확실히 변하게 되겠죠. 이 강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응원의 댓글은 제가 에너지를 받고 계속 좋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100년의 시대의 변곡점에서 저와 함께 기회를 가져가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